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범내각제 세력과 그리고 주사파 세력,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 이 세 가지 적을 모두 다룬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위 중도와 소위 종북 세력은 이 지도 세계로 비교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 중도가 아니라 이것은 종북, 또는 이번에 뭐 민중당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형. 반역자들이 많죠. B형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정당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고 대한민국도 있다. 이게 이제 B형이고, 자기들 중도라고 부릅니다. 중도. 그리고 C형은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만이 정통성이 있다. 지금 북한이 아직도 국가연하면서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C형. C형을 B들이 극우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A와 B는 같습니다. 범주사파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걸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예전에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전 강의를 보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현대사 인식의 전쟁 딱 보십시오. 3.1운동, 4.3 제주, 8.15 광복, 8.15 건국, 6.25 전쟁, 그 다음에 광주 5.18. 이걸 놓고 의견을 딱 나눴을 때요. 지금 우파2라고 제가 쓴 우리 같은 사람만 4.3은 건국을 방해하는 남노당에 대항한 대한민국 세력의 전쟁 이렇게 보고 있고, 8.15 건국은 정말 위대한, 각 개인이 기본권을 갖는 위대한 헌법으로 탄생된 진짜 우리나라. 그 전에 조선도 있고 고려도 있지만 옛 나라, 진짜 새 나라 우리나라는 8월 15일에 탄생했다. 그 전에 1919년 4월에 있었던 임시정부는 이날을 위한 일종의 착공식이었다. 이날은 준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우파2. 그리고 6.25 전쟁은 북한이 도발한 민족의 대비극. 그리고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점도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알아봐야 될 내용이 많이 있는, 아직은 해결되지 못한 미제. 그래서 더 알아봐야 되는 것이다. 신화되면 안 된다. 이 정도가 우파2입니다. 이 우파2를 소위 미래통합당의 중도가 다 극우로 봅니다. 극우. 저는 이번에 선거가 완전히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우파1과 우파2가 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파1이라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NL과 지금 하나가 됐는데요. NL, 소위 뭐 반전향, 뭐 전향주사파, 하태경, 류죠. 이 사람들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중도라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우파가 아니죠. 유사 우파죠. 이번에 전현 차명진 제명은 우파2 제명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파2 제명. 우파1과 우파2의 싸움은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지금 8순위 되신 이 분이 뭐 얼마나 잘하길래 아직도 미래통합당을 좌지우지하느냐. 70년이 넘은 세력이죠. 사실 김종인 박사는 사실은 그 김병로, 전북 순창 출신의 김병로 전 대법원장의 손자인데, 세력으로 보면 이 울산 김씨, 전북 명가 중에 하나죠. 인촌 김성수, 지금 동아일보 가문입니다. 김병로, 그리고 그 아버님이 제자 열자니까 동아일보 가문과 일단 뭐 학렬도 같다는 걸 아실 텐데, 인촌 김성수 가문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건국에 기여를 했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갈등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갈등. 그 갈등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각제 세력과 대통령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 3조에 대한 갈등입니다.
헌법 3조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통일 조항입니다. 헌법 3조, 우리나라의 영토를 압록강 두만강으로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압록강 두만강도 수복이 돼야 되는 땅이다라는 것이 헌법 3조의 비밀인데요. 자유통일이죠. 이것은 자유통일. 그런데 내각제 세력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뭐 언젠간 우리가 자유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거의 뭐 현상 유지 세력인데 이 내각제 세력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대한민국은 무조건 내각제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초대 헌법이 1948년 헌법이 처음에는 내각제였거든요. 모든 기초의원이 모두 내각제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데모를 했죠. 그래서 하루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내각제를 유지하면 의원 내각제 초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헌법으로 채택이 되면 취임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서 반내각제 국민운동을 하겠다. 7월 17일에 재헌절인데 재헌을 하는데 6월 21일 그 한 달도 안 돼서 엎었죠.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그 당시에 동아일보 기자였던 분이 이 초안을 들고 인촌 김성수 집으로 갑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헌헌법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각제적인 성격을 많이 담고 있는 대통령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탄핵이 된 이유도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내각제 성격이 많기 때문에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있는 탄핵제도는 미국 탄핵제도하고 다릅니다. 미국은 탄핵제도가 대통령을 중간 평가한다거나 그런 제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힘을 합해서 뭐 대수롭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시킬 수 있게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국회가 탄핵을 하자 이렇게 의결을 하면은 대통령 그날부로 직무가 정지돼요. 미국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한국만 갖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김종인 할아버지 대법원장 김병로 대법원장도 그렇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본적으로 내각제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 갈등이 70년이 넘게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내각제 개헌이 맞습니까? 지난번에도 나경원 의원도 원포인트 개헌이 좋다. 김무성 늘 그렇게 얘기해요. 김무성 의원은 지금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니죠. 전 지난번에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강제로 북송이 될 때 말입니다. 와, 김무성 의원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한번 듣고 싶진 않다.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당당하게 이 사람들이 워낙 흉측한 일을 했기 때문에 추방했다. 이래 왜 이야기를 못했어요? 외통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런 분열을 자꾸 일으키냐 이 말입니다.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체도 없고 여러 가지 증거들은 이미 인멸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저는 의문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발언이 정확하게 헌법 3조 위반입니다. 헌법 3조 위반. 헌법 3조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분들 몰라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만계와 비이승만계, 한민당계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헌법 3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압록강 두만강까지 하고 그 섬들, 부속 도서까지 하는 이 조항인데 바로 이 자유통일의 꿈과 그리고 대통령제 이것과 그것이 아닌 내각제와 그리고 북한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현상유지파. 저는 이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미래통합당도 사실은 이번에 내각제와 현상유지파가 대통령제와 이승만파를 탄핵에 대한 그 컴플렉스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이콧 하려고 아주 목숨을 걸었던 그런 공천, 그런 선거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해석을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서수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VOA는 아직은 3,000명 정도가 독자일 거다, 오디언스일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만 언젠가 제 얘기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저는 항상 별로 안 틀렸는데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말했고,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될 거라고 말했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트럼프하고 만나봤자, 싱가포르에서 만나봤자 김정은은 아무것도 못 갖고 갈 거다 말했고, 지소미아는 절대 파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거의 모든 사안에서 정확한 의견을 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탄핵은 70년 이상 대한민국 건국을 했던 그 세력의 두 세력의 갈등이 표현된 거다. 김무성은 그 아버지가 사실은 이승만계예요. 이승만 대통령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김영주 씨인데, 저는 왜 김무성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적인 탄압을 했는지 지금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지금도 김무성 씨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요. 김종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는 대통령 후보는 저는 유승민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각제가 좋습니까? 내각제의 장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미국 정도가 진짜 대통령제를 하는데, 미국은 대통령제를 하는 이유가 사실 전쟁 때문이죠, 전쟁. 전쟁을 긴급하게 해야 될 정도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긴급하게 경제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이점이 많습니다. 대신 대통령이 다른 부문에도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갖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은 좀 이러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제, 그 내각제. 내각제의 뭐 정말 압도적인 이 권력자 입장에서의 장점은 합법적으로 권력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서 너무 센 권력을 갖기 때문에 임기를 제한을 하거든요. 한국은 뭐 단임밖에 못하죠. 사실 미국도 연임밖에 못하거든요. 미국도 1951년에 아예 헌법을 개정을, 미국은 헌법을 잘 개정하지 않는 나라인데 1951년에 수정 헌법을 22조를 통해서 이제 임기 2번 이상 못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3번 이렇게 못한다, 2번밖에 못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만큼 미국조차도 임기를 제한을 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대통령이 계속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뭐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 이 내각제 세력이 늘 내각제를 하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각제는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권력을 계속 연장을 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일본이 좀 그런 양상이 있는데, 그렇지만 일본은 사실은 그 자민당 내에 몇 개의 계파들이 사실은 정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몇 개의 정당이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당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현 정권이 내각제에서 계속해서 그 총선을 통해서 권력을 연장한다. 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직까지는 대통령제와 임기를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김무성 씨나 유승민 씨하고 의견이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원포인트 내각제 개헌에 반대합니다. 언제나 이 위험이 있고 이번 총선의 결과를 봤을 때는 내각제 개헌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안철수계가 거의 몰락을 했거든요. 안철수계는 거의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 김근식, 뭐 김수민 이런 안철수계가 다 낙선을 했기 때문에 특히 내각제 개헌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되게 좀 심각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진짜 이 좌익 팬데믹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줄여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좌익 팬데믹 시대에 들어왔어요. 제가 두 나라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나라 얘기. 한 나라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 이 나라가 어딘지 한번 맞춰보세요. 중남미에 두 개의 나라가 있다. 하나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다. 어느 국가보다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 모든 국민에게 무료 의료 혜택과 고등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언론은 자유롭고 정치는 투명하다. 야당은 선거에서 격렬하게 싸울 수 있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다르게 군부 독재를 따라가지 않았다. 미국과의 동맹과 무역, 투자 관계로 인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중남미 본사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남미에서 최고의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부패와 불공정이 있는 개발도상국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다른 후진국과 무엇을 비교해봐도 앞서 있다. 이 나라 하나 있고 다른 나라는 이렇습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이고 가장 새롭게 독재 정권이 들어선 곳이고 학교는 학생이 줄어들어 텅 비어 있고 수십 년간 이루어진 투자 부족과 부패, 말라리아와 홍역과 같은 질병 창궐로 의료 체계는 무너져 버렸다. 극소수의 엘리트 계층만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다. 세계에서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중남미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배출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수백만이 나라를 떠났다. 부정선거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소수의 언론마저도 탄압을 우려해서 정부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여러분 어느 나라입니까? 2018년 말에 이 국가의 경제력은 5년 전과 비교해서 절반 수준이다. 코카인 밀수의 허버다. 정치 엘리트층의 핵심 인사들이 마약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물가는 25일마다 2배로 뜬다. 물가 상승률이 1000만%로 예상된다. 올해. 주요 공항에서도 사람이 없다. 일부 항공사가 소수의 승객만을 태운 채 이 공항을 찾는다. 앞 나라는 1970년대의 베네수엘라, 뒷 나라는 지금의 베네수엘라. 미국의 외교 잡지 포린 어페어즈에 실린 글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국가적 자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나라가 후퇴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렇게 괜찮았던 나라가 이렇게 지옥으로 바뀐 원인은 이 네 사람이 보여줍니다. 이 네 사람. 여러분 이 네 사람, 이 아저씨들 네 사람 다 잘 알고 있습니까? 한번 사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진 나왔죠? 이 첫 번째 사진은 카스트로입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 세 번째는 차베스, 네 번째는 문재인.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하면 우리나라가 실패하는 것이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진을 이 매체에서 이렇게 냈지만 월간조선에서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길 기도합니다. 베네수엘라가 1970년대에 그렇게 괜찮은 나라가 지금의 나라로 바뀐 것은 이 피델 카스트로라는 쿠바 공산주의자 때문입니다. 지금도 쿠바에서 파견한 거의 10만에 가까운 요원들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고 있다.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주식시장이 없는 진짜 공산주의 국가 쿠바. 쿠바 카스트로에게 환대를 받고 지도를 받은 차베스와 그의 제자인 마두로가 지금의 지옥과 같은 베네수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막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 선거 국면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진 한 장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상태를 보여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정권이 사회주의는 아니다, 공산주의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좌익 우익 할 때 크게 봐서는
내 좌가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뿌리엔 유물론이 있고, 그리고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김일성 마주쳤던 그들이 특히 약간 성공 모델로 말하는 것은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이에요. 그래서 뿌리까지 바뀌었나? 이게 항상 지금 고민이거든요. 범우파의 핵심은 아담 스미스와 같은, 하이에크와 같은 그런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기독교를 믿는 고전 인문주의에 입각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좌가 있고 우로 나뉘죠. 그래서 늘 좌우가 헷갈리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좌우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안에서 좌우가 어떻게 같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지금 현 정권이 자신들이 뭐 사회적이다, 사회민주주의, 사회자본주의, 사회보수주의라는 말 쓰더라고요. 라고 쓰면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와 신자유주의와 조금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있죠. 지금 이번에 법을 마음대로 바꿔서 거의 사회주의로 갈까 공산주의로 갈까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합니다. 감시를 해야겠죠.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온 이상 이 정권도 그렇게 쉽게는 못할 거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뭐 자유를 삭제한다든지 탈원전을 감행한다든지 뭐 북한과 종전선언을 한다든지 평화협정을 한다든지 너무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정권이 이제 180석을 갖고 무슨 짓을 할까? 여러분 걱정 안 되십니까? 전 걱정됩니다.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인상적인 학자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규정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communism and socialism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차이가 없어.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달성해 나갈 때 궁극적인 수단이 무엇인가? 공산주의는 폭력에 의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사회주의는 선거로 만든다. 하지만 그 차이라는 것은 단지 살인이냐 자살이냐 그것밖에 없다. 선거로 자살하느냐 아니면 폭력에 의해서 살해당하느냐, 결국은 죽음이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것보다 더 분명한 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 180석을 달성한 이 정권은 이제부터 그 엄청난 국채, 코로나 추경,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있는 이 돈들, 그 결과가 기업 도산이 안 되도록, 국가 채무 불이행이 안 되도록 이제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멸에 맞지 않는 박근혜, 이명박 두 분 잘했어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 2008년의 위기를 정말 멋지게 잘 넘긴 분이에요. 지금 통화 수압 받아서 바로 써버린다? 아,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더 소리 소문 없이 살림 잘해서 돈 많이 남겼어요. 지금 돈들이 형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감염병이지만은 이 좌익도 감염병이에요. 당장 내일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화를 걸어본 많은 분들이 내 자식 세대가 어떻게 될까, 내 손주 세대가 어떻게 될까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평생 일해서 자식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또 손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렇게 전전긍긍 돈 벌어서 다 남 좋은 일을 시킨 분들이 왜 아직도 그렇게 걱정을 하시나 걱정이 됩니다. 그 자식 손주들이 꼰대라고 부르고 뭐 틀딱이라고 부르고 늙은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반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근대화의 혁명가들, 이분들은 지금도 자식 걱정, 손주 걱정에 전전긍긍입니다.
제가 한 전직 대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에 180석 정말 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정말 나라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 자식 손주들이 만약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면 철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책임을 질 것입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 결과를 저는 좋게 보면 내각제 개헌의 위험이 좀 사라졌다. 나쁘게 보면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 입법까지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권은 등장하자마자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인 사조를 없애려고 했어요. 사조 없어지면 국가보안법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탈원전을 감행했고 평화협정을 시도했어요. 다 실패했죠.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서 한미일 협력을 파기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죠. 조금 배운 것이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여전히 살아있고 한미동맹이 살아있으면 많이 상처 입었지만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 미래통합당 소위 중도들, 소위 개혁 보수들이 이번에 황교안 대표를 거의 납치해서, 납치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황 대표님이 지난 4월에 조직을 탄탄하게 해서 조직과 당직자들도 새로 교육을 시켜서 진정한 자유우파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는데 작년 11월에 벌써 이 내각제 세력들이 올가매었고요. 그래서 단식으로 한번 위기를 맞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천 때 종로에 나가면 이기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사지로 보냈어요. 공천위원장이 합법적으로 김문수 씨가 되었는데 갑자기 밀고 들어왔어요. 저는 김세연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뒤에 누가 있는지 다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 황교안 대표는 낙선했고 당대표에서 내려왔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두 다 졌어요. 태극기 세력을 대표했던 김진태, 민경욱, 그분들은 이 통합 라운드에서 쉬쉬하고 조용하고 탄핵을 꺼내면 통합이 무너질까봐 쉬쉬하고 조용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감히 제가 제안을 합니다. 승리하는 길은 매 순간에 성실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위 보수는 진정한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건국의 비밀을 아는 성견자적인 사람들, 그리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집착하며 내각제에 지금도 목을 매는 재앙적 대통령제 운운하는 내각제 현상 유지파 싸우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동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각제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승민 정도가 되는 것을 보수의 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유승민은 탄핵 때 이미 우리나라에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3년 동안 3년 이상을 저렇게 감옥에 넣어둡니까? 그 아버지 박정희, 유경수 두 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 푼 먹었습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형식 논리, 한치 앞만 보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늘 받는 것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성장되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까지 다 꺾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베네수엘라, 지금도 석유 캐서 쿠바에 바치고 있습니다. 쿠바에서 정권 유지하는 아이디어 받아와서 이 엉망이 된 베네수엘라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잡이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전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모든 정책을 다 돌이키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빚더미에 오른 대한민국을 건실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선전선동은 그만하세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 2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분들은 사람 아닙니까? 애도하십시오. 아시아에서 꼴찌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익 팬데믹 시대에 대처하는 법, 지금은 전쟁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외과 수술을 하는 시기입니다. 어차피 편안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더 많이 깨어 일으키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평화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이 탄핵 주도파, 미래통합파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식하다, 비합리적이다, 욕질을 하는데 저는 그 100만이 깨어있는 100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00만이 다시 깃발을 들고 좋은 대통령을 뽑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나라를 구하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심기일전하시고 스스로 힘을 내어서 다시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